흔히 87년 헌법, 현행 헌법에 대해서 그것이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곧잘 우리가 접하곤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87년 헌법은 제왕적 국회가 탄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빈틈이 있었는데, 이것을 최극대한 악용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체제가 작금의 그 사태를 만드는 상당한 선행 맥락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87년 헌법은 소위 87년 6월 그 민주화 운동의 그 결과로 그 6.29 개헌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87년 이후에 군부 출신의 누구가 헌정 중단 쿠데타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흔히 이제 후진국 개발도상국에서 보이는 것처럼 없었지 않습니까? 그 뒤로 군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87년의 변화, 그리고 그 뒤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들을 볼 때 그때 결정적으로 우리 87년에 어떤 단계 이행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87년 이전은 오래도록 소위 권위주의 체제가 유지되었습니다. 권위주의 정부. 길게는 부산정치 파동 때부터 이승만 대통령 정부도 상당히 권위주의 양상을 띄었고, 그 시대에 정말 전쟁 중이고, 전쟁 중에 대통령 막 교체하려고 하고 비정상적입니다. 그때 우리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 제대로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고 한미동맹까지 이루어내지 못했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남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방어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산정치 파동이라고 알려진 그 개헌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통상적인 서구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보기 어려운 좀 권위주의 정부 체제인 것은 또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그리고 당, 그 다음에 그리고 지방, 이런 거의 연결된 어떤 통치 체제가 상당히 그 50년대에 군림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걸 인정한다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 그 역사적 의미, 모든 것을 악으로 돌리는, 그렇게 되는 것은 단편적인 역사인식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헌법 때 신생국에 반드시 이런 위기가 닥칠 것을 알면서도 원칙은 민주주의라는 것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은 민주주의. 그래서 원칙을 만약 독재로 했다면 우리 사회는 상당히 그 오랜 어둠을 거쳐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국 기념사에서 보듯이 누가 당시 사실 그 싱가포르의 그 이관유처럼 이승만 대통령은 절대적인 당시 권위였기 때문에 국부로 당시는 다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총통체제 비슷한 것을 수립해도 어떤 면에서 먹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누군가 지금 신생국엔 독재체제가 필요하다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절대 민주주의 원칙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원칙이 민주주의로 정했기 때문에 어떤 굴곡을 거치더라도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다 그런 선견지명을 갖고 계셨던 거죠.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5.16이 있지만 60년대 직선으로 그 2번, 그리고 그 다음 삼성개헌이 있고 다시 또 직선으로 대통령이 되고 하는데, 그 최초의 5.16 후에 직선 2번은 그렇게 토를 잘 달기 어려울 정도로 민주적 정당성이 상당히 확보된 그러한 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 전체를 70년대와 똑같이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72년 유신 후에 박정희 대통령 그 70년대 통치 시기는 상당히 권위주의 정부 시기였다고 해도 뭐 그 자체가 박정희 대통령의 모든 공을 다 또 무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의 권위주의 정부 시기가 그 당시 우리 국가의 상황이나 국제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 참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항상 역사는 단선적이지 않고 복합적이죠. 오랜 제 핵심은 권위주의 정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길게는 35년 정도에 이르는 권위주의 정부 시기가 있고, 그리고 87년 개헌 시점이 왔습니다. 그런데 행정부를 강화하겠습니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 국가 원수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87년 개헌 시점이 됐습니다. 당시의 집권 행정부는 상당한 양보를 하고 우리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을 극대화하는 개헌을 했겠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87년 개헌이 왜 제왕적 대통령제를 낳겠습니까? 낳을 수가 없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서구 민주주의의 대통령제를 하는 상권분리 국가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면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중심제는 우리 건국헌법 때부터 유지되어 온 틀이거든요. 물론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독특하게 가미된 것이 우리 건국헌법 때부터의 아주 독특한 양상입니다. 건국 주도했던 이승만 대통령과 그만큼은 아니어도 한 축을 담당했던 한민당, 그 김성수로 대표되는 그 타협 결과 어느 정도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끼어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인데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것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 체제의 거의 건국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특징입니다. 87년 헌법도 그 틀을 벗어날 수 없고요. 그래, 대통령 중심제인데 그럼 대통령 중심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로 더 나가겠습니까? 그 권위주의 정부 시기를 거친 다음에 줄이려는 방향으로 가겠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87년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히 견제하는 방향에서 개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때 가장 크게 등장하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국회입니다. 그러면은 87년 이전의 상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87년 이전에 이 권위주의 행정부, 많은 공이 있는 이 권위주의 행정부를 대적하는, 대적이라기는 좀 그렇고, 대립하는 축이 어디였습니까? 야당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전신 뿌리가 되는. 그런데 그 야당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주로 활동 무대를? 국회죠. 4.19 후에 정부로 입각하지 못했고 국회에 기반을 두고 활동했습니다. 정당 국회. 그것이 거의 자신들의 무대였죠. 주 무대였고 그것이 87년 이후에는 상당한 강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정당을 잘 알고 국회를 잘 아는 거죠. 그럼 87년 헌법은 어디를 강화해요? 국회의 견제 권한을 극도로 강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87년 개헌 때, 지금은 오래 지났으니까 그렇지만 당시를 생각해 보면 당시 사람들은 뭘 걱정했겠습니까? 이것도 되돌아가는 거 아닐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면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시 야당의 주무대였던 국회를 강화해야겠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오늘날 국회의원 특권이라고 하는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면책 특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 탄핵 소추권, 이번에도 나오는 이재명 민주당 들어서 아주 악용된 탄핵 소추를 해버리면은 바로 정지가 돼버리고 부당한 탄핵이어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해도 국회의원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요. 자기들로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그러나 야당 측에게 나타난 것을 보면은 뭔가 불리한 결정을 했다, 이런 관련이 있는 검사들을 막 탄핵하고 이렇게 해서 부당하다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시키지만 그 심판되는 몇 달 동안 어떻습니까? 직무정지되어 버려요.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를 지금도 행정부가 교체되고도 방통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참 지독하고 이 약점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거죠. 뭘 이용했습니까? 바로 국회의 그런 강력한 탄핵 소추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드는 인사, 방통위 다 탄핵 소추시키겠다 위협하고 탄핵 소추하고 사퇴하게 만들고 정지시키고, 불과 그 권한이 과반수만으로도 가능하게 해놓은 것이 87년 헌법입니다. 대통령은 3분의 2지만요. 그러나 3분의 2도 박근혜 대통령 지금 2번이나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른 국정조사권, 온갖 특검법, 그리고 연마다 이루어지는 국정감사, 그리고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오래도록 봐온 이 국회의, 도대체 국회의원을 견제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예. 온갖 실정법 위반이 있었지만 윤미향 의원 어땠습니까? 임기를 다 마친 다음에야 그거 당선 무효형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벌써 임기는 다 해버렸습니다. 자, 2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지만 조국 당을 새로 세우고 심지어 자당 국회의원을 수십 명 만들고 그러고서야 자기도 국회의원이 되고 그러고서야 오늘 감옥에 간다고 합니다. 이런 국회, 황운하 의원 재선이 됐습니다. 당선 무효형이 1심에서 나는 사람인데도 무려 보통 형사재판 나는 것에 수배 가까이 질질 끌어서 거의 10배 가까이였던 것 같아요. 기가 막히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로 국회가 가득 차도 그걸 뭐가 견제할 수 있다? 견제가 안 돼요. 지금 말씀드린 사법부, 검찰 견제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견제가 잘 작동하지 못했고, 그럼 사법부도 견제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에는 갈 이유도 없고 누가 국회의원을 탄핵해서 헌법재판소로 끌고 갑니까? 자기는 탄핵되지도 않고, 그리고 온갖 불체포 특권에, 면책 특권에, 그리고 방대한 조직에, 그리고 정당으로서 차기 대권 주자를 자기들 당에 딱 간판으로 해가지고 모든 행정부나 여러 가지 언론이나 다 위협 가할 수 있고 눈치 보게 만들고, 이런 일을 거침없이 행하는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이 있냐는 말입니다. 87년 헌법은 그것에 대한 걱정이 현저히 약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죠, 그 상황을. 국회가 제왕적이 될까? 그 당시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랜 행정부의 권위주의 정부를 거친 다음이었기 때문에 제왕적인 행정부가 다시 태어날까? 여기에 곤두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반대급부로 국회는 상당히 제왕적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았습니다. 그것이 빈틈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국회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스스로 자제했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제해서 자기가 제왕적이 되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곧 87년 후에 약 10몇 년이 흐른 뒤부터 이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자, 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무리했고, 그리고 그 뒤로 점점 이제 강화되어서 이 수년간은 극대치를 보였던 거죠. 헌정 파괴라고 할 정도의 수준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87년 헌법이 어떻게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제왕적 대통령 그런 요소가 87년 헌법에는 절대 나타날 수 없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삼권 분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권력 분립은 서로 견제와 균형이 돼야 되는데, 언제나 어느 한 그 부가, 그것이 행정부든 입법부든 사법부든 대표적으로 어느 한 부가 자신에게 정당한 어떤 권한 정도를 넘어서서 그렇게 행사할 여지는 형식적으로는 삼권 분립 체제에는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7년 헌법이 제 말씀을 이제 누군가 악의적으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오해하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면서 도태우 변호사는 87년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 절대 나타날 수 없는 헌법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제 말씀은 그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87년 헌법 개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방향으로 강화할 필요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87년 헌법의 결단은 대체로는 행정부를 상당히 견제하려는 그 의도나 방향이 클 수밖에 없었다는 맥락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국회는 그런 견제를 하도록 상당히 배려했다. 그것도 맥락을 보시면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국회가 굉장히 오히려 제왕적으로 될 수 있는 위험은 형식적으로 더 컸다. 그러나 다만 스스로 자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결과적으로 보면 많이 나갔다. 그러면은 대통령 행정부는 스스로
잘했느냐? 그거는 또 각 행정부마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평가가 필요하고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 중심제에서 형식적으로는 언제나 대통령의 행정부도 권한의 남용이나 어떤 소위 제왕적이라고 부르는 그런 요소로 선을 넘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있으나 87년 헌법의 주된 부분을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현실과 맞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상당히 놓치고 있고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87년 헌법이 국회에게 굉장히 과도한 권한과 견제권이죠. 그걸 주는 바람에 사실은 제왕적 국회가 탄생할 여지가 아주 많아졌는데, 그런 부분을 자제가 잘 안 되면서 특히 이재명 민주당 체제 들어서 극대화되어서 헌정 파괴적인 상당한 부분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87년) 헌법은 좌파 헌법이다, 이런 말씀을 또 주변에서 듣습니다. 흔히 전체적으로 나오는 말씀들은 아닌데 드물지 않게 아마 들어보신 분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요점은 권위주의 정부 시기의 헌법 체제가 더 유지되었어야 하고, 우리나라는 사실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확보돼야 되는데 87년 헌법으로 인해서 나라의 구분이 쇠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이제 소위 좌파가 득세하는 그러한 헌법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런 큰 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헌법 내용 자체하고 헌법의 운용하고를 좀 구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라이터를 잘 쓰면은 촛불을 켜는데 이렇게 붙이고, 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소각할 때도 이렇게 불을 붙이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멀쩡한 물건이나 집을 태우는데 악용되고, 잘 쓰느냐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헌법은 구조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런 헌법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것은 이제 그 자체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경우에는 헌법의 내용보다는 헌법의 운용적인 측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87년 헌법이 악용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용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합니다. 좌익 세력이 원래 그렇죠. 민주주의가 가진 장점을 저들은 최대한 약점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19세기 이래 보편적인 좌익의 전술이었습니다. 우리 해방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민주주의가 더 높은 단계가 되면은 당연히 악용 여지가 더 커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방어를 더 고도로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요. 그런 면에서 헌법 자체가 너무 취약하게 돼 있다, 너무 잘못되어 있다라기보다는 그것을 운용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큰 틀에서. 그래서 87년 헌법 자체를 좌파 헌법, 운동권 헌법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나아가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정치파동 이후에 어느 정도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했지만 다 폐기한 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낮은 단계의 민주주의라고 그러니까 좀 전교조 영향이랄까요? 우리 역사를 그냥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이거로만 거의 전복적인 역사로, 그전엔 동학 이렇게 이해하는 흐름에서는, 아니 독재 대통령인데 무슨 낮은 단계의 민주화,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낮은 단계의 민주화, 제가 민주주의 이야기하니까 무슨 민주주의를 거기다 쓰냐고 이제 거의 발작적인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제 말은 제 혼자 말이 아니고 서울대에서 헌법을 가르치셨던 헌법학 교수셨던 최대건 교수님의 저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아주 훌륭한 분석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자주 인용하고요. 그분은 이제 헌법이 이렇게 발전적으로 전개하는 동적인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관점이고, 그냥
그 얕은 헌법학 교과서에 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 시기를 건국과 호국 시기, 낮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 시기, 그리고 87년 이후를 높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 시기, 이렇게 구분하셨던 건데요. 즉 권위주의 정부 시기라는 것이 공산 전체주의, 나치 전체주의, 군국주의 전체주의와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절대 그와 같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횡행한 거의 일당 독재적인 강제 수용소로 대표되는 어떤 사법 질서의 전체적인 파괴, 이런 것들과 우리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시기는 다릅니다. 물론 일부의 정치적인 형사 재판 영역에서 충분히 독립적이었느냐?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권위주의 정부라고 하죠. 모든 언론에서 충분히 자유로웠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권위주의 정부를 하죠. 야당 활동이 충분히 자유로웠느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권위주의 정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야당이 없었습니까? 야당 활동을 전면적으로 못하게 했습니까? 언론을 전면적으로 탄압했습니까? 사법부가 전면적으로 로봇처럼 움직였습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약이 있고 제한이 있었지만 자유민주주의의 골간이 되는 제도들이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한되었지만 그 속에서 제한된 자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낮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 그 시기는 뭐와 병행되었습니까? 우리나라의 근대화, 우리나라의 집중적인 비약적인 산업화, 이런 시기와 맞물렸던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병행했던 거예요. 공존했고. 그러다가 87년 때 중산층 시민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사실 실질적인 민주화라고 해서 이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많은 분들은 이런 중산층 시민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그 직선제 같은 제도가 도입되어도 취약해서 곧 무너진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주주의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실질적인 중산층을 우리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기를 거치면서 형성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국민 대부분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던 것입니다. 꿈도 꿀 수 없었던 과거와 35년 정도만에 너무나 혁혁하게 달라졌던 것이죠. 자, 그런 시기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렇게 이어질 때 주구장창 영원히 권위주의 하겠다, 권위주의 정부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앞서 이승만 대통령 말씀드린 것처럼 건국기념사에서 누가 독재를 하라고 하지만 반드시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원칙을 분명히 밝히시고 건국헌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6대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 자유의 힘이 넘쳐 흘러 북한 동포를 해방하기 위해서 경제 건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과 함께 6.29 선언, 그리고 높은 단계 민주화로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전 시대의 권위주의 정부 시기가 역사적 과제 수행을 위해서 충분히 서구적인 민주주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지만 방향성 상에서는 그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 영원히 이런 방식으로 서구적 민주주의 방식으로 못 나아가게 하겠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87년 헌법은 이전 시기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까지도 이어지는 그 흐름을 정통으로 이어받고 계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복합적인 시각. 단선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절대선이냐 절대악이냐, 얼마나 유치한 시각입니까? 예, 세상사에서, 인간사에서 각 개인도 그럴 수 없는데 이 전체 시기가 맞물려 있는 최고 지도자, 대통령의 어떤 평가, 대통령에 대한 어떤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많아도 그보단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선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흔히 그것은 선동적인 요소를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바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합적인 시선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전 시기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었는가? 그렇다면 87년 이후의 헌법 체제와 같은 시기를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신의 역사적 소임을 하고 이제 페이드 아웃 되듯이 되고
그리고 87년 헌법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즉 87년 헌법은 허공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건국헌법,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기를 거친 역사적인 유산 위에서 이제 개화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맥락을 무시하고 망각하고 파괴하면서 오늘날 큰 이제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87년 헌법 자체가 좌익 헌법이어서, 좌파 헌법이어서, 운동권 헌법이어서가 아니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87년) 헌법에 대한 오해에서 흔히 듣는 세 번째 것은 이제 좀 시간도 많이 지났고 오래되었으니까 개정할 때도 좀 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맥락과 관계되지 서구의 발전된 민주주의 체계에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미국은 장대한 그 역사를 지녔지만, 미국 신생 대륙의 그건데, 민주주의 역사로 보면, 근대 민주주의 역사로 보면, 특히 성문 헌법에 의한 민주주의로 보면 미국이 제일 오래됐죠. 그리고 대통령제 국가로도 제일 오래됐고, 물론 근대 자유민주주의 발전으로 보면 영국이 최고 이제 원조 국가라고 볼 수 있죠. 의회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죠. 그런데 그 미국의 성문 헌법 체제에서 미국은 어떻습니까? 불과 20몇 개의 그 개정을 하고, 그 개정을 할 때에도 어떻습니까? 이 앞에 있는 원래의 헌법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개정되는 조항을 뒤에 이렇게 부록처럼 덧붙이는 방식으로 해서 개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헌법을 무겁고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성문헌법 국가의 원래 정신입니다. 그 원조국가 미국이 보여주듯이. 왜냐하면 헌법이라는 것은 나라를 세운 근본적인 이념이고 결단이고 통합의 원리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중요한 조항을 바꾼다는 것은 나라가 없어지고 새로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화국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헌법 개정해가지고 군주국으로 바꿔요. 누가 앞으로 자기가 왕이라고 이제 해요. 이거 같은 나라입니까? 단 한 조항 바꿨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처럼 헌법은 무거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라는 것을 함부로 건드리는 것은 후진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못 건드린다, 그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건드릴 때, 개정할 때 그 어떤 이것이 갖고 있는 거대한 그 무거움을 인식하면서, 예를 들어 노예 해방. 그러니까 미국의 링컨, 우리 공화당 남북전쟁 거치면서 이제 헌법 개정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얼마나 거대한 역사의 전개입니까? 물론 미국 건국 원리 속에 이미 노예 해방적인 방향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나라라고 보는 게 아니라 미국 건국 헌법 원리를 보다 충실히 드러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개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노예제도가 존재하다가 그 개정 후에는 헌법적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된 거니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바로 그러한 것이 헌법 개정입니다. 87년까지 건국 후에 48년부터 본다면은 뭐 약 39년, 그리고 52년 부산 정치파동 때 처음 1차 개헌으로부터 본다면은 한 35년 사이에 9차 개헌, 그러니까 총 9번째 개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정하지 않은 것이 정상입니까? 개정을 많이 했던 것이 오히려 좀 정상적인 것입니까? 개정하지 않고 오래도록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성문헌법 국가의 원리에 더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신생국의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여러 헌법 개정과 엎치락뒤치락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의 역사로서 어떻게든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한 헌법 개정할 때마다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주 바뀌고 그걸 엎치락뒤치락을 전혀 우리가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한 35년 다시 지났으니까 87년부터 지금까지 34년이죠. 34년 지났으니까 바꿀 때도 됐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 뭐 한 70년 지나면 반드시 바꿔야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래 갈수록 빛납니다. 이것은 마치 옛날 명품 바이올린 이런 것처럼 오래 갈수록 빛나는 것이 이 헌법입니다. 잘 운용해서 개정 없이 잘 이렇게 닦아서 잘 쓸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인데, 자, 이거를 그래서 자꾸 이제 개정하자 이러면은 위험성이 뭐가 있냐? 개정하자 하는 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확고히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정부 형태, 특히 이제 정부 형태가 주로 문제됩니다. 우리 건국 때부터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어떤 면에서는 공존했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를 강력히 주장하는 또 정치 세력이 있었고, 그래서 대통령제지만 의원 내각제 요소가 가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욱 강화해가지고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더 강화되는 방향, 뭐 혹은 요즘은 이제 대통령 중임제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 반면 또 다른 한 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체제를 변성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체제를 바꾸고 자유민주 체제를 막 파괴 전복하고 최소한 변성시키는 그런 흐름이 강고하게 우리 건국 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몹시 강성한 듯이 보여지고요. 이 흐름은 자유민주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처럼 뭐 그렇게 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아주 많이 끈질기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 흐름에서 이 헌법을 자유민주 체제를 완전히 변성시키는 최소한 그런 시도가 개헌이 열리는 순간 아주 특히 지금 같은 국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확 치고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헌 논의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고, 우리 오래됐으니까 한번 개헌해 봐야 되지 않냐, 이런 것은 굉장히 나이브하다 그러죠. 순진한 생각으로 우리를 굉장히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그리고 헌법이 원래 그렇게 34, 5년 지났다고 오래됐다고 당연히 뭐 좀 손 좀 봐야겠다 이러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는 운용상의 문제, 잘 쓰는 문제, 그리고 오래 잘 세심히 잘 닦아서 오래 쓸수록 오래 갈수록 빛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